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사일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제어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보니 규탄 성명을 또 낸들 무슨 소용인가?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중정에서 안기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간판을 바꿀 때마다 나온 지적. 그런데 국정원이 또 이름을 바꾼다지요.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하겠다.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디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소리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도록 단단한 근본 개혁을 기대해봅니다.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대북 제재 가용수단의 총동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일면 제목이 핵무력 완성 선언, 백악관도 사정권에 넣었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네, 압박 또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국제사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인 레드라인을 강조한 말이지만 실제로 심각한 국면이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특히 주목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중국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 수위도 더욱 높일 예정인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회의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고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죠. 예.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보를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네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발은 다시 벌어졌는데 더 이상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하면 답답해서 말이죠. 네. 예, 오늘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방송 중에 결과가 나오면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발리로 향하는 전세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화산 폭발이 임박했는데 그 발리 섬으로 우리의 전세기가 출발을 한 겁니다. 네,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예. 어제 북한 도발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리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 전세기가 오늘 오후 발리로 향하기로 했고요. 우리 국민 273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발리 아궁화산이 지난 25일 분화하면서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곧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발리 연결했잖아요. 네. 그 주민분의 말씀이 이미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고 있다. 네네. 폭발이 정말 아주 초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963년에 1,100여 명이 숨지는 그런 아궁화산 분화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9호선 파업 돌입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그러니까 전면 파업은 아니고 부분 파업이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보장 또 1인 근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선 건데 예. 오늘 시작되는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요. 퇴근 시간대는 85%, 나머지 시간대는 50%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파업 불참자 등을 모두 동원해서 일단은 평소 수준대로 열차를 운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네요. 평소 수준대로 오늘은 어쨌든 운행되는 겁니다. 네. 예, 9호선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차 배출하다가 뒤에 문이 닫혀가지고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광주 지역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늘 다루던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얘기인데요. 제발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맨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낮 광주광역시에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2년간 이런 식의 사고가 무려 27건 벌어졌습니다.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보름 동안 2명이 숨진 광주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광주 전남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 연결을 해보죠.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한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년째. 예. 어제 사고부터 일단 좀 보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입니까, 어제 사고는?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하차를 하던 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덤프트럭 이렇게 뒤에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에 뒤에 덮개가 닫혀있는 이런 구조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수거하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걸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을 내리는 중에 예. 옷 일부가 고리에 예. 걸렸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예.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거차 덮개를 일 끝났구나 하고 덮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거차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어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예. 13일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나는 사망사고인데. 예. 그때도 쓰레기차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주정차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진입을 갖다 했는가 봐요. 관공서 차다 보니까. 예. 그걸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뒤로 이제 빠꾸를 갖다가 하게 됐는가 봐요. 이제 빠꾸하는 과정에 이제 뒷분이 그걸 갖다 못 보셨는가 봐. 뒤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분을 예. 운전자가 못 보고 차로 치인 거군요. 예. 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일을 갖다 마감할 때쯤 되면 예.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나요. 몇 시간이나 작업하시는데요, 아침에? 보통 아침 5시에 나와서 예. 거기 매립장 가다 보면은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몸 상태는 이제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어 있고 이제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될 때. 예. 피곤해, 그 당시 피곤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일이 많길래, 인력은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런 실수가 이렇게 자주 발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몇 분이 일하십니까? 저희가 3인 1조로 이런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인 1조로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란 것은 3인 1조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3인 1조인데 예.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히 뽑지 못해서 충분히 뽑지 못하고 차량을 이제 구입을 갖다 못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약이 되는 것이죠. 작업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감수하고 가라 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가 뭡니까? 예, 종량류에 거기다 이제 종량제 봉투. 예, 있죠. 그 봉투가 있는데 예. 이 100리터짜리가 있어요, 봉투가. 100ml. 예. 예, 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예. 이 혼자 못 듭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허리가 삐그대요.
그럴 수 있겠네. 하긴 커다란 그 종량제 봉투로에다가 무거운 걸 꽉꽉 채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그걸 차에 싣고 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예. 넣다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다 보면 손도 빌 수가 있고. 비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빈소 가보셨어요 혹시?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 보름 전에 돌아가신. 오늘 가고 저번 보름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네.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또 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우리 사회에서 꾸준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그것도 이렇게 묻혀져 가는 건 안 되겠습니다. 예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많이 좀 그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주 지역에서 11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국 연합노련 광주 전남 지역의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 계셔서요. 이분도 좀 연결하고 가보겠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문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선 이 두 건의 사고 언뜻 보면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거기다가 작업자들의 부주의 뭐 이런 게 섞인 게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보면 예. 환경미화원 차량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도 이물질이 있었는데 예.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 동료들 간의 사인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안 됐고 그런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한테 주지가 돼야 됐었는데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안 돼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개인, 그 운전자, 그 작업자의 부주의, 개인 탓 이렇게만 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느냐. 크게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라면 이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예.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이고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이탁 형태로 돼 있고 이번에 강주에 일어난 두 건 다 사망사고는 이탁업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쓰시는 분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청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이니까 뭐 안정적인 고용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거라면 네. 생활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 용역업체 통해서 고용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노조도 결성돼 있고 이렇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일 수 있겠네요.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은 50인 미만, 예. 100인 미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군요. 광주시가 이틀 전에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동 간담회도 가졌고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작업시간 후에는 편하게 쉬고 식사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 체육 행사 같은 걸 지원하겠다. 또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시키겠다. 왜냐하면 일하실 때 힘드시니까. 예. 안전발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봤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발판입니다. 네, 안전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안전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전발판 설치라는 대안을 내긴 했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힘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차량을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예. 좀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미화원 차량은 거의 5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로 끌어서 높은 데까지 미약거 이런 거 있다가 싣고 손수레 있다가 내려온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이 개발이 되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낭태를 좀 줄인다. 이렇게 지금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큰 근로조건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왔다면 장기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또 마련돼야 될 거다. 이거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런 사고 뭐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들어보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3만 5천 명이라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요. 바로 제안을 하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안전점검이나 실태점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를 하나씩 개선해야만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른바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검찰 청사에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2시가 넘은 시각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네. 그러니까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소환이 될 때마다 화제를 뿌리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그 레이저 눈빛 레이저에다가 또 뭐 팔짱 끼고 조사받고 또 카메라가 그 조사받는 창을 찍기도 했고 맞아요. 갖가지 화제를 뿌리는데 어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숙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검찰청사에 나타났는데요. 한 기자가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레이저 눈빛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시선을 잠시 땅으로 떨군 뒤에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시간을 재보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 20초 걸렸고요. 글자를 세보니까 49글자였습니다. 뭘 또 그걸 세보셨어요. 시사평론 가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는 뜬금없이 무슨 숙명 타령이냐. 업보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20초 49글자의 입장을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초 29글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때는
8초였어요. 네, 8초. 맞아요. 단 8초 입장을 발표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그때 멘트가? 지난 3월 21일이었었죠.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예. 처음 섰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딱 29글자였었는데요. 이때 송구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송구 분석을 우리가 엄청 했습니다. 네, 맞아요. 송구. 근데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에 마지못해 내가 사과한다. 네, 네. 뭐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거나 사과드립니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가 송구라는 아니고요. 표현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은 뭐 송구란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고요. 숙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숙명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 숙명은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4번씩 출두하는 게 내 인생의 정해진 운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어서 난 여기 선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번역기를 제가 또 돌려봤는데요. 당신들이 그렇게 딸 잡아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 내가 어쩌겠는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정해진 길이어서 난 나온 거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뜻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숙명.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광양에 홀로선 투사 같았다입니다. 투사 같았다고 느끼세요? 뭐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 뭐 한숨도 이번에 또 쉬었고요. 예.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으니까 이젠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숙명 다음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이 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나의 숙명일 수 있지만 나는 꿋꿋이 헤쳐나가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투사. 여기서 투사 이미지. 네.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보도는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요. 어떤 말을 했느냐. 표정이 10개 웃음기를 띠면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난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한 대로 나는 잘 대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 녹음을 해놓은 게 있지 않은 한 뭔가 써놓지 않는 한 이게 과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좀 지금 그래서 옅게 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전 수석한테 지시받은 사람, 같이 불법 사찰을 한 사람들이 다 우전 수석과 나는 그걸 공모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진술은 있습니다만 뭐 그 외의 증거들은 지금 불충분한 상황이라 옅게 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행간으로는 뭘 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 수 있다입니다. 이번이? 예. 이번 네 번째 포토라인이? 아니요.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다시 또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영장을 과연 영장의 기각이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더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혐의가 별로 없어요. 처가회사 정강 탈세 문제로 처음에 이제 조사받았죠. 그다음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2차례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 사찰까지. 더 적용할 혐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싸움에서 검찰이 완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어쨌든 어떤 결론이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1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1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저는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막강한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문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뭐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그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남 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어허.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 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예.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 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에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반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담보들. 거 없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영제를 주장하시다가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시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영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장현 광주시장님도 지금 준공영제를 같은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뺀 나머지 22개 시의 경기도의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님들도 굉장히 다수시고요. 또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군수회의나 또 이 실무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자협의를 하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혹시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뭐 나오신 김에 해명 주시죠. 일단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팩트들을 좀 살짝 왜곡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 왜곡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응급조치로 준공영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역시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시군들이 일부 동의하니까 또 의회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니 몇 달 있다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정해져 있는데 이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네.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의 간극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적 책임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다라는 이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그리고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성남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소송하셨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상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네. 예, 이 소는 취하할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 건가요? 이건 제가 취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서울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바꿨어요, 정책을. 아하. 그러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예산으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면 자치권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예. 정부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해놓고 네가 해결해라. 정부하고 합의해라. 이거는 일단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70%든 뭐 일부만 주는 걸로 바꿔라. 이거는 소위 보편복지 형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다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예요. 정부 요구대로 따라라. 예. 어떻게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 취하하시면 되죠. 남 지사님 답변 좀 주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소는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 일단 취하를 못합니다. 네 무상복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서? 뭐냐면 성남에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천에선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선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크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성남에선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무상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나 정책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정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 정책을 바꾸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소치화 같은 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님,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강북에서는 못하는 정책 문제 있다. 지사님,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바꾸면 동의를 받으면 소치할 필요 없이 지사님 100% 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이 고유의 사무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정부가 막는 게 옳으냐라는데 남 지사님이 거기 정부가 막는 게 옳은 게 맞다고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청년들 3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10,000명 딱 골라가지고 1억 만들어준다. 청년 일자리 통장.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치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자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 일자리 통장 승인했다. 정부에서 동의했다. 그러니까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동의하면 못한다. 이건 결국은 자치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경필 지사님 답변 주세요. 청년 일자리 통장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 통장을 꼭 찍어서 지금 1억 연금 말씀만 하시는데요. 약 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정책이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간 겁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왜 이 절차를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건 좀 성남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수정할 줄도 아시는 게 그게 민주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마지막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정부의 그 지방자치 관련 복지 관련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그 독립하더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유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관치 아닙니까? 관치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하신다는 도지사님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청년 통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10,000명을 딱 뽑아서 그것도 내년에만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지속성 없고 너무 과다하고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런 그야말로 심한 포퓰리즘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자, 그거 지적한 걸 가지고 마치 제가 경기도의 모든 청년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섞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설전을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났던 이 주제로 오늘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한 번 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한 번 더 남지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좋습니다. 문자도 너무 뜨겁게 들어와서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을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토론 앞에서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시간을 좀 먹었습니다. 네. 앞에 토론이 부지런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탐정 손수호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토론보다 흥미롭습니다. 예, 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술에 관한 사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손 변호사는 술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잘 못 마십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음주 단속이나 뭐 이런 시비 붙어본 적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사건은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고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통해서 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걸로 재심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경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경찰이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늘 그렇듯이 이번 사안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좀 살펴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비가. 2009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박 씨, 아내 최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음주 단속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음주를 측정을 하는 경찰에게 기습 단속이 정당하냐, 밤길에 놀라서 급정거하지 않았냐, 사고 날 뻔했다. 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라면서. 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서 화를 내고 경찰에게 욕설도 합니다. 이제 박 경사가요. 경찰이 아내에게 전화번호 주고 가면 다음에 불러서 내가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로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박경사 경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허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경찰은요 이 박 씨가 남편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팔 꺾는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팔 꺾어서 뒤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박 씨가 경찰한테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실제로 이 경찰의 오른팔이 뒤로 꺾이고 앞으로 이제 고꾸라지듯이 쓰러질 뻔한 자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박 씨와 경찰 사이에 중간에 박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화질도 아주 선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아들이 가리고 있는 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박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서요. 맞아요.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고 박 씨가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경찰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거다. 경찰 혼자서. 나는 경찰 팔을 꺾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 팔 꺾은 게 인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박 씨 고난의 끝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었죠. 네, 그 당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먼저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증인이죠.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내용은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검사가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요. 물론 집행유예 2년이 붙었지만 아내까지 네, 위증죄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이 아내가 이 판결을 이유로 면직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재판에 또 남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나는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위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또 역시 위증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경찰 팔을 꺾었으면 그랬으면은 뭐 죄를 받아야죠. 억울할 것도 없죠. 뭐 고통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나 지났네요. 2015년입니다. 네. 이제 남편이 1심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는데요. 좀 약간 화면이 흐릿했어요. 화면도 흐리고 아들이 중요한 그 손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는데요. 국과수가 실제로 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화질 개선된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거요?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그 순간 보니까 이 남편 박 씨의 몸도 역시 뒤로 젖혀져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팔을 이렇게 뒤로 확 꺾는데 박 씨도 뒤로 젖혀져 있다? 네. 박 씨의 그 당시 자세, 즉 몸이 뒤로 젖혀진 자세에서는 이 경찰의 상체를 90도 이상 순간적으로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떤 사람 팔을 잡고 뒤로 확 꺾는데 내 몸을 뒤로 젖힌 채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 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봤고요. 결국 항소심에서는요. 이 남편에 대한 위증죄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서 어렵게 남편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군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이 정말 시작되는 거죠. 남편이요. 위증죄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 사건이 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경찰을 폭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을 청구합니다. 바로 여기서. 재심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심되는 거 저 많이 못 봤어요.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 이제 유죄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거나 아니면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등등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가. 네, 화질 개선된 영상을 봤더니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것이고요.
또 격투기 중에 유도 있잖아요. 스포츠 중에. 이 유도 전문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 유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팔 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도 전문가가 지금 이 남편 박 씨의 자세에서는 이 경찰의 팔을 꺾어서 고꾸라지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유도 선수인 나도 이런 자세로는 못 꺾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재심 결정이 나왔고 이렇게 어렵게 재심이 열렸는데요. 이 재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판결을 했고요.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제 재판장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 합리적 이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야, 참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한 8년간 고초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애초에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다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내 최 씨도 위증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헐리우드 액션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요? 박 씨가 처음 재판받을 때 이제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요, 주변이 좀 어두웠어요. 또 화질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도 이제 다른 사람이 끼어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네. 그 후에 6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죠. 영상 분석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영상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국과수가 다행히도 화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당시 남편 박 씨의 자세로는 경찰의 팔을 꺾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상 처리 기술 발전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우리 그 수사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뒤집힌 사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쪽지문이라고 아시나요? 쪽지문이 뭐예요? 지문은 지문인데 전체 지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금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의 일부만 있는 겁니다. 쪽지문인데요. 이 쪽지문만 가지고는 예전에는 이게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쪽지문만으로도 범인을 찾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년에 구로구에서 서울 구로구 카페 여주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그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13년 만에 이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13년 만에. 그리고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이제 연쇄, 강도, 강간범 역시 쪽지문을 다시 검색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군요. 실제로 DNA 증거 같은 경우에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이런 과학적 증거가 일단 존재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술로 안 되는 게 지금 가능하고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에 주목하세요? 지나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져 주나? 지금 청취자 이미영님, 윤민중님 외에 많은 분들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이거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막 주고 계세요. 가능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은요. 이제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데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또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죠. 그러면 징계나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 헐리우드 액션한 경찰?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무고죄, 모해 위증죄, 직권남용죄 등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 남편이 박경사를 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하지만 배상을 받는 라고 하더라도 배상하기 충분할지 그리고 또 이 경찰들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누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경찰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왜 구태여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까?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직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경찰을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법조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건 동일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사 재판 또는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막힌 사건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술 조심하자. 술 조심하자. 갑자기 왜 마지막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웃기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 씨 부부 억울함 모두 풀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결국은 술에 취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욕설도 했습니다. 또 고함도 질렀죠. 네. 결국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또 약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요. 글쎄요. 술 잘 드시고 연말이니까 특히 또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서 음주하시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사건과 상관없이라도 연말에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들 지적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미국의 한 대중음악 시상식장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내 보이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곡인데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 팬들의 환호성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그룹 트위터 팔로워가 1,000만 명에 이르고요.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뮤직비디오가 11편에 이릅니다. 지난 5월에 빌보드에서 상 탔다고 해서 이 방탄소년단 멤버 한 명을 저희 뉴스쇼에서 연결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때의 인기를 또 넘어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한번 이 방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가수 정도는 알아야 자녀들, 조카들하고 말이 통하십니다. 예. 방탄소년단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임진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그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아마 어마어마한 상황. 다시 말하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축하 무대를 가졌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전까지 방탄은 음악을 듣는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그러죠. 가정에까지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국 K-팝 가수가 아니라 이제 월드스타가 되는 건데요. 이 공연을 통해서 이미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이름이 퍼졌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몇 차례 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환상적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동네 혹시 방탄소년단이 공연 오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 보라. 그 정도로? 네네. TV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TV에서 보는 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요. 칼군무라고 그러잖아. 이게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칼군무. 여럿이 탁탁 떨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탁탁 떨어지는 춤. 그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보세요. 다른 가수 노래 부를 때 그냥 박수 나오는데 방탄이 나와서 그 DNA를 하니까 그냥 울잖아요. 어떤 친구 막 우는 게 잡혔어. 그렇더라고요. 네.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빌보드 2위까지 오르면서 그 당시도 대단했잖아요. 싸이는 2012년 세계 최고의 히트곡이에요. 곡은 못 따라가요. 근데 싸이는 사실은 K-팝의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우리 K-팝은 아이돌 댄스 그룹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이미지에 촉각한 팀이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 총장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K-팝 누구 아냐 그랬더니 첫 마디 있어요.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맞아요. 맞아. 그 정도 인기군요. 이제 감이 잡힙니다. 어느 정도 인기인지. 그 방탄소년단이요. 저희랑 5월에 인터뷰를 했어요. 리더 그 당시 이름은 랩몬스터였고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RM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멤버들이 평가하는 인기 비결을 직접 얘기했거든요. 자, 들어보시죠. 이제 K-팝이라는 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음악과 안무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해왔던 SNS 상에서의 소통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저희가 트윗 하나만 올려도 그거를 즉석으로 바로 번역해주는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막이 붙는군요. 그러니까 온 세계 언어로.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스스로를 평하더라고요. 종합 선물. 좋은 표현이에요. 저 동의해요. 그래요. 우리 방탄소년단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악계, 아이돌 음악계 또는 아니면 전체 음악계 황야의 7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야의 7인이다. 7명인데 7명이 다 하나같이 다 독자성과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민, 뷔, 정국, 진, 슈가,
제이호 그리고 랩몬. 랩몬이 리더죠. 근데 이 중에 최소한 반 정도 이상 알면 자식하고 그리고 아래 세대하고 저희가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한 명도 모른다. 이거 곤란합니다. 저 자신 있게 네. 반 이상 압니다. 그거 갖다 우리는 선전한다고 그러죠. 이제 얼굴하고 이름 맞추는 단계까지 여기까지 가면 정말 자녀 조카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거 맞추느라고 거의 한 3개월 걸렸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예. 이게 잘 안 붙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자녀 혹은 조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시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해서 오늘 세계적인 그룹으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화제 인터뷰로 골라본 겁니다. 네. 데뷔 5년차 중견 그룹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3대 기획사가 아니죠. 아니죠. 돈을 팍팍 투자하면서 키운 것이 아닌데 자생적으로 컸기 때문에 지금 더 의미가 있는데 거기 자생성을 조금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 힘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오늘날 세계적인 존재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들의 도전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과정이 공연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네, 아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좋아요. 노래가요. 가사 잘 보세요. 가사 보면 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 20대 청춘들 있잖아요. 예. 청춘들에게 무한 용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중 곡 중 하나 봐봐요. 고민보다 고. 고민보다 고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고민하지 말고 가. 그냥 그거거든요. 그래서 봄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의식을 갖다 약간은 제공하죠. 피땀 눈물도 그렇죠. 모든 게 우리 청소년 들을 때 그래 우리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 가자 이거예요. 저는 진짜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 그냥 뭐 애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권하는 노래 3곡만 들어보세요. 피땀 눈물, 봄날, 고민보다 고. 세 곡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고 알 겁니다. 그래요. 예, 이 3곡 정도는 알아두자. 방점을 찍으면서 네. 그 7명 멤버하고 얼굴 맞추기 요거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사일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제어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보니 규탄 성명을 또 낸들 무슨 소용인가?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중정에서 안기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간판을 바꿀 때마다 나온 지적. 그런데 국정원이 또 이름을 바꾼다지요.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하겠다.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디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소리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도록 단단한 근본 개혁을 기대해봅니다.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대북 제재 가용수단의 총동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일면 제목이 핵무력 완성 선언, 백악관도 사정권에 넣었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네, 압박 또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국제사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인 레드라인을 강조한 말이지만 실제로 심각한 국면이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특히 주목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중국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 수위도 더욱 높일 예정인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회의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고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죠. 예.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보를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네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발은 다시 벌어졌는데 더 이상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하면 답답해서 말이죠. 네. 예, 오늘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방송 중에 결과가 나오면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발리로 향하는 전세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화산 폭발이 임박했는데 그 발리 섬으로 우리의 전세기가 출발을 한 겁니다. 네,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제 북한 도발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리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 전세기가 오늘 오후 발리로 향하기로 했고요. 우리 국민 273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발리 아궁화산이 지난 25일 분화하면서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곧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발리 연결했잖아요. 네. 그 주민분의 말씀이 이미 화산재가 비처럼 환경 미화원 차량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도 이물질이 있었는데 예.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동료들 간에 사인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안 됐고 그런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한테 주지가 돼야 됐었는데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안 돼서 네,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개인, 그 운전자, 그 작업자의 부주의, 개인 탓 이렇게만 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느냐. 크게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라면 이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예.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이고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이탁 형태로 돼 있고 이번에 강주에 일어난 2건 다 사망사고는 이탁업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쓰시는 분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청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이니까 안정적인 고용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거라면 네. 생활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 용역업체 통해서 고용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노조도 결성돼 있고 이렇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일 수 있겠네요.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은 50인 미만, 예. 100인 미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군요. 광주시가 이틀 전에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동 간담회도 가졌고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작업시간 후에는 편하게 쉬고 식사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 체육 행사 같은 걸 지원하겠다. 또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시키겠다. 왜냐하면 일하실 때 힘드시니까. 예. 안전발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봤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발판입니다. 예, 안전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안전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전발판 설치라는 대안을 내긴 했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힘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차량을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예. 좀 현실에 맞게. 이게 우리나라 환경미화원 차량은 거의 5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로 끌어서 높은 데까지 미약거 이런 거 있다가 싣고 손수레에다가 내려온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환경미화원 좀 내리고 있다. 네네. 폭발이 정말 아주 초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963년에 1,100여 명이 숨지는 그런 아공화성 분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9호선 파업 돌입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그러니까 전면 파업은 아니고 부분 파업이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보장 또 1인 근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선 건데 오늘 시작되는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요. 퇴근 시간대는 85%, 나머지 시간대는 50%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파업 불참자 등을 모두 동원해서 일단은 평소 수준대로 열차를 운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네요. 평소 수준대로 오늘은 어쨌든 운행되는 겁니다. 네. 9호선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차 배출하다가 뒤에 문이 닫혀가지고 거기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광주 지역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늘 다루던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얘기인데요. 제발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맨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낮 광주광역시에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2년간 이런 식의 사고가 무려 27건 벌어졌습니다.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보름 동안 2명이 숨진 광주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광주 전남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 연결을 해보죠.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한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년째. 예. 어제 사고부터 일단 좀 보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입니까, 어제 사고는?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갖다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하차를 하던 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덤프트럭 이렇게 뒤에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에 뒤에 덮개가 닫혀있는 이런 구조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수거하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걸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을 내리는 중에. 옷 일부가 고리에. 걸렸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수거차 덮개를 일 끝났구나 하고 덮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거차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어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은 13일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나는 사망 사고인데. 예. 그때도 쓰레기차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주정차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진입을 갖다 했는가 봐요. 관공서 차다 보니까. 예. 그걸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뒤로 이제 빵꾸를 갖다가 하게 됐는가 봐요. 이제 빵꾸하는 과정에 이제 뒷분이 그걸 갖다 못 보셨는가 봐. 뒤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분을 운전자가 못 보고 차로 치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일을 갖다 마감할 때쯤 되면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나요. 몇 시간이나 작업하시는데요, 아침에?
보통 아침 5시에 나와서 예. 거기 미리장 가다 보면은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몸 상태는 이제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어 있고 이제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될 때. 피곤해, 그 당시 피곤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일이 많길래, 인력은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런 실수가 이렇게 자주 발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몇 분이 일하십니까? 저희가 3인 1조로 이런 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인 1조로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란 것은 3인 1조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3인 1조인데 예.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히 뽑지 못해서 충분히 뽑지 못하고 차량을 이제 구입을 갖다 못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약이 되는 것이죠. 작업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감수하고 가라 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가 뭡니까? 예, 종량제 거기다 이제 종량제 봉투 예 있죠. 그 봉투가 있는데 이 100m짜리가 있어요, 봉투가. 100ml 예, 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이 혼자 못 듭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허리가 삐그대요. 그럴 수 있겠네. 하긴 커다란 그 종량제 봉투로에다가 무거운 걸 꽉꽉 채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그걸 차에 싣고 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것도 넣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다 보면 손도 빌 수가 있고. 비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빈소 가보셨어요 혹시?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 보름 전에 돌아가신. 오늘 가고 저번 보름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하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우리 사회에서 굳은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그것도 이렇게 묻혀져 가는 건 안 되겠습니다. 예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많이 좀 그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주 지역에서 11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국 연합노련 광주 전남 지역의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 계셔서요. 이분도 좀 연결하고 가보겠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문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선 이 두 건의 사고 언뜻 보면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거기다가 작업자들의 부주의 뭐 이런 게 섞인 게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보면 청소 차량이 개발이 되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낭태를 좀 줄인다. 뭐 이렇게 지금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큰 근로 조건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왔다면 장기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또 마련돼야 될 거다. 이거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런 사고 뭐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들어보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광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3만 5천 명이라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바로 제안을 하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안전점검이나 실태점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를 하나씩 개선해야만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른바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예. 어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검찰 청사에 나왔는데요. 예. 오늘 오전 2시가 넘은 시각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네. 그러니까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소환이 될 때마다 화제를 뿌리는데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 레이저 눈빛 레이저에다가 또 뭐 팔짱 끼고 조사받고 또 카메라가 그 조사받는 창을 찍기도 네, 했고 맞아요. 갖가지 화제를 뿌리는데 어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숙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검찰 청사에 나타났는데요. 한 기자가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레이저 눈빛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시선을 잠시 땅으로 떨군 뒤에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시간을 재보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 20초 걸렸고요. 글자를 세보니까 49글자였습니다. 뭘 또 그걸 세보셨어요. 시사평론가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인터넷에서는 뜬금없이 무슨 숙명 타령이냐, 업보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20초 49글자의 입장을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초 29글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때는 8초였어요. 네, 8초. 맞아요. 단 8초 입장을 발표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그때 멘트가? 지난 3월 21일이었었죠.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